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보건학 이승훈입니다. 대방연륜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교재 설명하고 환경보건학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건학은 어렵지 않은 과목이고요. 환경을 전공했던 분들이나 보건을 전공했던 분들이나 서로 좀 얽히는 크로스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반대쪽에 기초가 좀 없으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론 자체는 어려운 이론들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범위가 방대한 것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그 넓은 범위에서 살짝 지역적인 문제들이 좀 튀어나오고 있고 과목 이름 자체가 환경보건이다 보니까 환경도 범위가 넓어 죽겠는데 거기다 환경과 관련 있는 보건이라니 이거는 뭐 어떤 문제를 출제해도 환경보건이잖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명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실제로 환경보건학 시험이 있는 거의 모든 직렬의 시험들을 들어가서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교재에 반영하고 강의에 반영하면서 느껴온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어서 조금씩 방대해지고 조금씩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범위,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물론 우리가 시간이 많고 열정도 넘치고 머릿속에 빈 공간도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외워버릴 거야. 그럼 뭐 무조건 100점이겠죠. 그러나 조금 가성비 있게 조금 영악하게 시험을 대하려면 시험 출제 범위하고 출제 경향을 요것도 이제 최신 경향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 이상의 점수를 얻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보건,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 보건 관련 점 챕터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 클래식한 환경보건학이나 환경위생학 책에는 없었던 역학, 전염병에 대한 공부거든요. 근데 전염병과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하죠. 전염병과 환경이 또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전파되는 전염병이 좀 더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전염병이 더 빨리 전파되기도 하고 적게 전파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코비드19가 처음 터졌을 적에 대만은 처음부터 완전 봉쇄돼가지고 처음에 확진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호주도 아마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개방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퍼지고 막 이런 내용들도 결국 환경과 관련 있는 역학이거든요. 거기다가 식품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환경과 거기다가 산업보건, 산업, 직업에 대한 내용들도 환경보건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아주 이건 뭐 공중보건학의 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다 환경보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경보건과 공중보건의 경계가 사실 거의 없어요. 공중보건에서만 다루는 행정이라든지 사회보장, 교육 이쪽만 빠지고는 전부 다 환경보건과 똑같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뭐가 또 있을까? 해충, 기생충, 해충, 벌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또 깊은 수준으로. 환경에선 또 어떠냐면 환경에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거의 요즘에는 독성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체 내에 축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환경 오염 물질들 이게 거의 뭐 20-30% 이상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과 그 다음에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좌우간 최근으로부터 10년 안의 문제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서는 최근 이슈. 이 문제가 환경은 재밌는 게 매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환경이 변하니까. 코비드 팬데믹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거기다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간간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건 안 나왔었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막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요. 원인 물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조금 있으면 그 원인 물질이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인체에 피해를 끼치는지 이것까지 아마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이거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교란물질 EDC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POP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 종류까지 막 나오고 그래요. 특히나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골로 나오는 라돈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발암물질이죠. 자연 방사선 물질이죠. 이런 것들. 거기다가 EDC에서는 푸탈레이트 계통의 물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푸탈레이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내분비계 교란작용을 하느냐 이게 나오다가 최근에는요 이건 완전히 최근 논문에서 문제를 냈는지 친환경 가소제 기존의 푸탈레이트를 대체하는 대체 물질 저도 깜짝 놀라서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얼른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 3년밖에 안 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기출문제집과 우리가 들고 있는 교재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사신 교재는 작년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올해 교재를 또 사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값을 2배, 3배 하는 교재예요.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 사고 이론수 사고 다 샀는데 중복된 이론과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학생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문제집과 이론수를 각각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책 환경백서 아시죠? 환경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환경백서 거의 800페이지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매년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세계의 자연환경, 뭐 칼라산 이런 것들이고 알짜배기로 우리가 봐야 될 환경정책, 법령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100페이지가 될까 말까요? 근데 100페이지도 사실 많잖아? 그 부분을 우리 교재에 또 서머리를 해가지고 제가 압축을 시켜놓고 그리고 매년 시험을 보다 보니까 환경백서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더라 하는 어떤 노하우나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재에다 녹여냈어요.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늘 올라와요. 환경백서 중요하다며요.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근데 환경백서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 아시게 됩니다. 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 그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령도 진짜 환경부 환경직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남보건직에 있는 환경보건 이쪽에 법령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해양경찰청의 환경보건에서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거긴 100%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는데 환경보호 문제에서는 법령이 정말 제가 한 해는 세봤어요. 이렇게 꺾인 문제에 시작을 이렇게 꺾인 괄호로다가 딱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딱 법령 문제거든요. 세봤어. 50문제 중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한 20% 이상이 법령 문제였어요. 그럼 법을 어떻게 해? 환경 관련 법령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80여 개가 있어요. 그럼 그 법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딸린 별표들 있고 이건 뭐 너무 방대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로스쿨도 아니고 무슨 뭐 공무원 준비하면서 그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법령은 무조건 제1조하고 제2조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뭘 봐야 되냐면 별표
근데 별표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건 별표가 20개 되는 법령도 있어요. 별표를 어떤 별표를 봐야 되는지. 별표를 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 관련 수치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규제라든지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수치가 나와 있는 건데 다 나오진 않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외우고 있겠냐고. 어떤 수치를 외워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무조건 다 체크하셔야 돼요. 제1조는 정의예요. 환경보건법이다. 그러면 그 법의 정의. 환경보건법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실 이러한 그 두세 문장짜리가 한 두 줄짜리 문장에 블랭크 쳐가지고 A, B 해놓고서 다음 A, B에 들어갈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 단골이에요. 단골. 시험 봤다 하면 나온다니까? 그러면 환경보건학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법령이 이제 환경보건법이 있을 거고, 대기환경보건법이 있어요. 물환경보건법이. 이런 몇 개의 주요한 법들이 있거든요. 환경 관련 법은 한 80여 개 법이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것들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빛공해에 관한 거라든지 대기 환경에 관한 거, 수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환경보건법. 꼽아봤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1조, 2조는 한 요만큼씩밖에 안 돼요. 내용이. 1조는 그 법에 대한 정의. 이 법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빛공해 방지법이라면 사람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밤 시간에 빛공해에 시달려서 안면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정의가 나오고, 2조에서는 뭐냐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거 시험에 단골로 나는 거예요. 만약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우리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법령에서 그대로 블럭을 잡아서 붙인 것 같은 문장이 딱 나오고 블랭크를 쳐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법령 문제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뇌피셜도 필요 없고 내 지식도 필요 없고 내가 이걸 전공을 했든지 내가 이걸로 논문을 썼든지 뭘 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뭐 해야 되냐? 법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만 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법 문제는. 그러니까 19도 어려운데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VOC다. 그러면은 상온, 상압에서 대기종으로 쉽게 증발될 수 있는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말한다. 이게 VOC의 법상 정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점점 책의 볼륨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 어느 부분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암기, 이거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 외우면 되지. 내가 암기력이 너무 출중해서 다 외워버리면 돼. 그럼 강의 들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똘똘한 책 한 2권 정도 사가지고 그것만 계속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성비 있게 공부하고 싶단 말이죠.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으니까, 외울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좀 영악하게, 조금 스마트하게 어느 부분은 이해하고 어느 부분은 단순 암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거라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재는 되게 정말 제가 자신하는데 돈값을 하는 교재예요. 돈값을 하는 교재가 뭐냐면 매년 제 이름으로 나오는, 작년까지는 EBS 교재였는데 아무튼 제 이름으로 나오는 이 환경보건학 교재는 매년 새 책을 사셔도 돈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아주 뭐라 그러지? 쏠쏠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돈값을 하는 교재예요. 왜 그러냐면 최신 문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론, 최신 개정 법령, 정책, 그 다음에 백서의 업데이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득점 하자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죠. 이거 대충 독학을 해도 80점, 85점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쉬우니까. 그런데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95점 이상, 가능한 한 만점을 목표로 이걸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야 다른 과목에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안정권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것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왜?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서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내거든요. 예, 이거 지금 한 5, 6년 이상 됐어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환경보건과에서 보는 환경위생이나 최신 환경보건학 교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환경보건과에서 겸임교수로 18년 이상 있다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 공부방 책꽂이에 이게 18년어치가 다 꼽혀 있잖아요. 그게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최신 내용이고 이 부분은 클래식한 이론이다.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전공을 하셨을 테니까 대학 교재들이 나오는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특정 출판사 이름을 말하면 뭐하지만 있어요. 거기서 매년 최신자 붙여가지고 매년 초판 발간 뒤에 보면 나오는 그런 책들이 다 매년 똑같은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10년 넘는 그 책들을 저는 강의하니까 계속 출판사에서 증정본을 받잖아요. 그럼 비교해보면 오타도 똑같고 페이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쫓아가지고 물어보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접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쓰고 있지, 선생님 발음도 후진 것 같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훅 넘어간 것 같으면은 네이버 카페, 이건 네이버죠. 예, 가입을 하시면은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라고 한글로 카페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뭐 카페 때문에 제 얼굴이 붙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가입만 하시면은 아마 카페 검색이 되실 거예요. 우리 카페가 2013년 초에 개설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식인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에 아마 제 답변 달린 게시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차대도 없다면 게시물을 올리시면은 24시간 안에 답변이 달려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카페 한 바퀴 돌면서 질문 게시판 쭉 돌면서 답변 달고 그리고 이 닦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나절에 어떨 땐 새벽 4시 반 이때 막 나이 먹으니까 이제 새벽잠이 없어져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답변이 달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앞에 챕터에 이론 챕터에 이론 설명이 없는데 뒤에 보니까 기출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 이론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왜 찾아봐? 문제 해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앞에 챕터에 예를 들어 산업보건이면 산업보건 챕터에 이론이 있고 그 뒤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설 또 있잖아. 그럼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최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챕터에 없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에 달린 해설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서 그 해설 보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해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그걸 거예요. 해설이 간단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해설이 이론서처럼 한 페이지, 반 페이지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설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받으시면은 겉장 넘기기 전에 땡 치고 벨이 울려야지 이걸 넘길 수가 있잖아요. 넘기기 전에 그 시험지 안내사항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본 시험은 문항을 잘 읽고 문항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보기를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딱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주어진 보기들 중에 이거
최선답을 고르는 문제라고. 어떤 시험에는 최선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수치가 있거든요. 그게 1.5야. 근데 보기에 1.5가 없어. 그런데 보기 보니까 2.5, 2.3, 2.2, 2.1 마지막 보기가 1.6이야. 그럼 1.5에 제일 가까운 보기가 1.6이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가까운 것은, 가장 무엇인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내가 외운 보기가 답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기들 사지선다면 4개, 환경부문 오지선다잖아요. 그 보기 패키지들 중에서 하나씩 소거시켜가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를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장을 잘 이해하시고,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 국어의 이해, 문장의 이해를 잘 해서 문항의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적당한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과 보건 나오는데, 일단 챕터 먼저 보시면 8, 9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보시면은 1장은 환경과 보건해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2장부터 대기 나오고 수질 나오고 하수, 폐수, 폐기물, 토양,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식품, 그 다음에 해충, 소독, 그 다음에 산업과 역학.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환경 집합소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주택이니 의복이니 이쪽은 가볍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서. 백서가 매년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백서는 사실 그거거든요. 환경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만큼 일을 열심히 했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있고 국내에도 이러이러한 환경 문제가 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발빠르고 현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단다 라는 환경부 홍보용 그런 책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그 부분을 잘 찝어가지고 제가 쫙 스캔을 해가지고 그 PDF 파일로 매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쭉 스캔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서머리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올려놓은 게 11장의 환경백서 챕터고, 그 뒤에 있는 기출문제 보시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백서에서 나온 문제구나.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 하는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거는 너무 많아서 환경보건법 하나만 전문 실어놓고 기출문제가 있지만 그 기출문제에는 다른 법들에 대한 문제들도 쭉 있으니까 저도 처음 보는 법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나와서 찾아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요즘에 그걸 제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교재에 적용시키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녹여서 꼼꼼히 들어가 있는 챕터 1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 문제 이상은 틀림없이 나오는 챕터예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첫 번째 챕터는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개론이죠, 개론. 개론인데 여기서는 쉽게 나오는 해경 문제가 쉬운 거 있고 되게 지엽적인 거 있고 조금 이렇게 너를 띄거든요. 근데 쉽게 나오는 해경 문제나 고졸 문제 쪽에서는 이런 문제 나온 것도 있어요. 12페이지에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섞어 놓고서 구분하라는 문제.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번호 붙여가지고 1, 2, 3, 4번 해놓으면 은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나누고 자연적 환경에서도 물리화학적 환경과 생물학적 환경. 의외로 이 생물학적이라는 말에 이과 출신들이 거의 보는 시험들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생물학적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오답이 나오거나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생물학적 지표는 무엇인가, 뭐 생물학적 지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외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미생물학적인 뭐 지표, 뭐 그게 아닌 것은 해놓고서는 빛,
뭐 소음, 뭐 진동, 그 다음에 화분이 있었어요. 화분. 꽃가루. 꽃가루가 생식세포거든요. 그게 미생물학적 요소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해를 좀 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박스에 들어있는 물리학적과 생물학적, 인위적과 문화사회적. 자, 문화사회적은 사회라는 게 그거죠.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관계를 맺거나 일을 하거나 뭐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게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문제가 나온다면 소고시키면서 정답을 내시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위생의 정의, 환경위생의 정의, WHO의 정의,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눈에 익혀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외로 여기 있는 WHO의 환경위생전문위원회의 환경위생의 정의 한 문장이잖아요. 여기서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리적 생활 환경, 유해한 영향 이런 부분들에다가 괄호를 친 다음에 말이에요. 1, 2, 3, 4번 보기에다가 비슷한 용어들 막 짝지어 놓으면 의외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꼭 하이라이팅을 쳐놓으세요. 뭐 그냥 언더라인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은 형광펜 같은 걸로 해놓거나 저는 둘 다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쳐주시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의 정의 건강의 여신 희게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하이진은 사람의 위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니타이즈도 있죠. 세니타이즈. 그것도 위생이라고 하는데 세니타이징은 사물의 위생이에요. 사물의 위생. 그래서 세니타이징 점스 해가지고선 뭐 물건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뜻이고 하이진이 이제 좀 더 폭넓은 그래서 하이진은 세니타이즈를 포함하는 이런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자 환경위생의 범위가 있습니다. 2번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급수, 식품, 우유, 상하수, 폐기물, 환경보호, 소독, 주택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챕터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주실 필요 없고 그 밑에 있는 환경보건 15년 전남보건 표시가 되어 있죠. 환경보건학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괄호 문제, 블랭크 문제 의외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환경오염 해놓고서는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에는 병원성 미생물, 생물, 화학적인 요소에는 중금속, 화학물질, 물리적인 요인에 방사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려 연구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다 내겠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학적인 요인에는 미생물 들어가고 생물 들어가고 화학적인 요인에 각종 화학물질들 사실 화학물질이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중독 같은 것들 들어가죠. 늘 나오는 거죠 뭐 중금속 중독은. 그리고 걔네들이 인체 내 얼마나 농축이 되느냐. 최근엔 이 생물 농축 이 문제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사실 POPD도 생물 농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잔류성 유해한 물질이 유기오염 물질이 그리고 그 밑에 5번의 지구환경과 생태계에서는 이것도 해경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제 책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기출 보니까 이것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쉬워서 안 넣었던 건데 지구의 자연환경을 4개의 지역,
범위,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으로 나뉜다고. 이것도 문제로 보니까 또 신선해서 뭐더라? 이거 고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고1, 고2 수준. 근데 이걸 시험지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막상 만나게 되면 또 당황하는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 물질순환과 그 3번에 있는 그 설명, 탄소, 질소, 인, 황, 물, 얘네들이 푸드체인,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이 가장 최상위 포식자니까 사람에게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농축된 상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환경호르몬 EDC만 해도 대기 수질 토양에는 거의 ppb나 ppt 단위로 되게 미세한 농도로 있는데, 먹이 피라밋의 꼭대기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조금씩 농축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들어올 적에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농축된 형태로, 워낙에는 이 정도의 농도로 있다가 들어올 적에는 굉장히 농축된 상태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숫자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는 외워야 되고 이 숫자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100개도 안 돼요. 100개가 뭐야, 한 30개도 안 될 거야 아마. 그것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통한 이해를 통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14페이지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한 페이지에서 최근 기출문제가 몇 개나 나왔는지 말도 못해요. 뭔 소리냐? 첫 번째 줄에 있는 생물 농축.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스, 입자, 액상, 각종 무기화물, 그 다음에 P12, PHAS가 있는데, PAHS는 이거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죠. 이거는 1급 발암물질로서 벤조피렌을 필두로 해서 예전부터 중요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거여서 특히 P12하고 얘네들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얘는 또 환경호르몬 물질이기도 하고, 얘는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얘는 사실 VOC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물질이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농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실용독, 이코노믹 포이즌이라고 해서 식품 첨가물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식품 첨가물도 결국에는 화학물질이니까. 최근 2, 3년, 3, 4년 사이에, 3, 4년도 아니야. 진짜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최근 3개년만 보더라도 일단 환경보건학에서 거의 화학물질 테스트야. 독성물질 테스트. 진짜 여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백서에서도 이 부분 나오고, 법령에서도 이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이슈에서도 막 이 부분 나오고, 막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무슨 환경보건이 아니라 무슨 그 물질안전보건 자료 있죠? MSDS. MSDS 문제인가?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 범위가 점점 방대해지고 있구나, 이게. 고득점 내지는 만점자를 절대로 내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출제자의 의지가 엿보이는구나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14페이지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특히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생물체 내에서의 물질의 동태, 호흡기, 소화기, 직접 경로. 직접 경로가 흡수속도가 매우 빠르다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빠른 거는 호흡기죠. 호흡기. 호흡기가 가장 빠르죠. 왜? 폐포. 허파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가장 흡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신 마취할 적에 다 흡입 마취를 시키죠. 정맥 주사보다 훨씬 빠르니까. 2, 3초면 바로 전신 마취가 되는 거잖아요. 성인 남성의 폐포를 전부 다 면적을 계산을 하면은 배구 코트처럼
절반 정도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꽈리 모양처럼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흡입이 가장 빠르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생물 농축은 중요 표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가 요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가장 그 진한 나름의 표시로 해주세요. 이 바이오 컨센트레이션 이게 진짜 매번 나와요. 그리고 수치도 알아두세요. 1.0보다 클 때 농축되었다고 한다. 근데 그 농축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물질의 환경 매체 농도 분의 생물체내 농도. 근데 되게 쉬워요.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남태평양의 수은의 농도가 몇 ppm이었는데 거기서 잡힌 참치 체내의 수은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몇 ppm이었더라. 그러면 농축계수는 얼마냐? 그러면은 태평양 분의 참치 하면 그냥 암산으로 나오는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우린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들어갈 수 없는 시험이니까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있지만 암산으로 되는 정도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그러나 개념이 있어야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의 발생의 거기. 여기도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임계 농도라는 말이 네 번째 줄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critical concentration. 그리고 예를 들어 나온 게 이 문장을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백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일례로 지구상의 물질 중 가장 냉독성의 물질 중 하나인 2378 TCDD. 이건 외우셔야 돼요. 2번, 3번, 7번, 8번 탄소의 테트라클로로 다이벤조 다이옥신. 다이옥신 중에서 가장 독성에 강한 것. 다이옥신은 EDC 물질이고 내분비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 물질이잖아요. 얘네들은 저농도로 조금씩 들어서 일정 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기형아라든지 불임이라든지 암 같은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 다이옥신의 이성질체들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급성 독성도 있고요. 피부 독성도 있고요. 아주 골치 아픈.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이벤조 다이옥신이니까 이 육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산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2번, 3번, 7번, 8번 탄소에 염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물질인데 얘가 제일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워두셔야 되고 얘들은 미믹, 유사, 봉쇄, 블로킹, 트리거, 촉발작용 플러스 간접 영향작용을 한다고 거기 써져 있죠? 이 네 가지 작용을 또 외우셔야 돼요. 근데 늘 나오는 거고 한두 번 이상은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이니까 유사, 봉쇄, 촉발, 간접 영향. 무슨 소리냐? 유사, 무엇과 유사한 작용?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 또 뭐를 봉쇄해? 정상 호르몬을 봉쇄하고 지가 마치 정상 호르몬인 것처럼 들어가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뭘 촉발시켜? 다른 기능이나 다른 현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 기형아를 출산시킨다든지 불임 또는 유산, 사산 또는 각종 암. 근데 어디에 국한된 암? 생식과 발생에 국한된 암. EDC 물질들은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있잖아요. 얘네들은 암기하기 쉬워요. 주로 생식, 발생.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 의의는 이거잖아요. 생식과 발생. 얘는 기본적인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식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뭐예요? 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 계통이 관할하는 그런 부위나 장기 쪽이어서 임신과 출산, 그 다음에 각종 생식기 계통의 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유방암, 정소암, 난소암, 고환암, 질암, 이쪽 계통암. 그 다음에 주로 기형아를 출산해도 기형아도 생식기 계통의 기형이 많아서 성기훼손,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완전 우울하겠죠. 생식기가 왜소하면 제대로 성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생식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간성. 이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사이 간자를 써서 간성 있어요. 간성. 이거 되게 문제가, 이거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 양성도 있어요. 양성. 이것도 우울하죠? 뭐 좋은 게 아니라 어느 한쪽 선택을 하면 하나로 만들어질 게 둘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왜소해. 또는 잠복고환이라든지 너무 왜소해서 숨어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요도하열 들어보셨죠? 이 요도 끝에서, 고추 끝에서 이렇게 소변 나와야 되는데 요도가 아래쪽에 열렸다고. 요도하열. 이게 남성이 여성화돼가는 생태적인 증거라는 이론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구분짓는 것 중에 AGD라는 것이 있는데 에이너스 제니탈 디스턴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이너스 항문과 요도와의 거리예요. 근데 좀 긴 걸로 하자. 요도가 끝에서 열려가지고 여기서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쯤에서 요도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소변이 나온다고 하면 요도와 항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2배 이상 남성이 여성의 이렇게 하면 되나? 2배 이상인데 이게 짧아진다고 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화돼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죠. The Feminization of Nature. 여성화돼가는 자연.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들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수십 번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영향작용은 최근에 붙은 거예요. 환경호르몬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제 EDC로 해야 되는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문제가 된 게 거의 한 40, 50년 이전이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서부터 이쪽 논문이나 원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적에는 3가지밖에 없었어요. 미믹, 트리거, 블로킹. 근데 최근에 4, 5년 사이에 한 7, 8년 사이에 하나 더 붙었어요. 간접 영향작용. 어떤 것들이 있냐? 성호르몬 쪽이 아니라 성장이나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중금속, 농약 쪽, 그리고 스티렌 다이머트리머 얘네들은 뭐죠? 석유화학공업에서 나오는 각종 중합체, 우리가 한 몫에 싸잡아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에서 유발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비스페놀 A나 BPA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DEHP.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에서 유래된 것들이기는 해요. 플라스틱의 가소제 성분, 플라스틱의 성분. 그래서 요즘에는 얘네들의 대체제가 나오는데 그 대체제까지도 요즘에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대체제가 친환경적이고 사람에게 무해한지는 아직 연구해볼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 동향이에요. 그런데도 시험에 나오긴 해요. 왜? 얘네들의 대체제가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체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대체제의 이름들 보기에다가 영문약자 몇 개 놓고서는 골라라 이 정도예요. 그거에 대한 이론과 해설과 기출문제들을 다 실어놨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이거 있죠. 유해화학 물질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기 위해서 아시죠? 용량 반응 평가, 양 반응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실험 동물이나 이런 데다가 용량을 조금씩 높이면서 투여를 해서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 최대 부작용량. 조금씩 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또는 조금씩 용량을 높여나가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동물에게. 그래서 해봤더니 흰지에다가 실험을 해봤는데 유해화학 물질, 유해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있어서 이거를 써야 되겠어. 식품이라든지 우리 삶에.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체중 킬로그램당 1ml를 줬더니 죽더라. 그래서 0.1로 10분의 1로 줄였더니 2달 살다 죽더라. 0.01로 했더니 거의 2, 3년 이상 살아있더라. 그래서 0.001로 했더니 죽을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번식 시험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최대 무작용량이 0.001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요. 그게 맥시멈 노 이펙트 레벨. 또는 뭐라고 하냐면 스레스홀드라고 해요. 스레스홀드. 스레스홀드는 뭐죠? 역치죠, 역치. 문턱값이라고도 하나, 우리말로? 아시죠? 이 역치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확 반응이 일어나는 그 문턱값, 문턱을 넘어서는 값이다 이거지. 최대 무작용량은 MNEL도 있지만 책에는 그거 하나만 넣어놨는데 여기 좀 필기 하셔야 돼요. NOEL도 있어요. 또는 NOAEL도 있어요. 이게 다 전남이 됐건 환경부가 됐건 해경이 됐건 아니면 경북이나 경남이나 제가 안동이나 뭐 이쪽까지 가서 시험을 보는데 환경연구사, 보건연구사의 환경보건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단골로 나와요. No Observed Effect Level. 뭐냐? 관찰되어지는 효과가 없는 수준. 이건 똑같은데 여기 다 똑같은데 이것만 들어갔어요. Adverse Effect Level 해서 불리한, 관찰되어지는 불리한 효과가 없는 그런 수준. 그래서 MNEL이랑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무작용량.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건 동물 실험이었으니까 최대 무작용은 동물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안전계수라고 되어 있죠. 세이프티 팩터를 여기다가 곱하기 안전계수를. 근데 일단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안전계수는요. 보통 0.01을 곱해요. 왜 0.01이냐면 0.01은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10분의 1, 10분의 1을 각각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물 실험했잖아. 동물 실험을 했으니 사람과 동물은 다르단 말이죠. 물론 흰쥐보다 사람이 훨씬 튼튼하게 하지만 그래도 사람과 동물 종이 다르잖아. 그래서 종 간 차이를 염두에 둬서 동물보다는 그래도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람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0.1을 곱하는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여러분들 같이 젊고 활발하고 그쵸? 병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환자도 있으니까 사람이랑 다 똑같지가 않다. 사람 개체별 차이를 또 둬야겠다. 그래야지 안전하지 않겠냐. 최대 안전한 영역을 구축하려고 10분의 10분에서 보통 0.01을 넣어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서는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안전계수는, 세이프티 팩터는. 자, 거기 밑에 표가 있습니다. 17년, 19년, 최근에도 있었어요. 21년인가도 한 번 있었어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보기 중 사람의 만성폭력 경과가 유효할 경우에 안전계수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이 표에 있는 문장 그대로.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안전계수는 이거로만 봤는데. 근데 되게 웃겨. 사람의 보기가 이렇게 3개 여기다 하나 더 있었어요. 1번은 사람의 만성폭력 경과가 유효한 경우, 사람의 경우 자료가 불완전하다, 동물의 경우 충분할 경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문장은 처음 봤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와서 복원을 쭉 해놓고서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단톡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카톡에 내과 전문의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얘네들은 나보다 좀 더 알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올렸더니 형 왜 이런 걸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처음 보는데요. 이게 무슨 문장인 난문인데요? 막 이런 거예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0.1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물의 그 저기는 집어넣고 사람의 개체별 차이만 인정하는 게 요 첫 번째 줄, 사람의 만성포로건과 유한 경우. 0.01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게 0.01이잖아요, 지금. 뭐야? 동물의 경우는 충분히 실험이 됐어. 왜? 동물 실험만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아직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1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동물 실험도 안 했어. 그래서 동물의 경우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사람의 똥분했어. 사람의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1000분의 1 곱하자는 표인데 이게 출처가 있어요. 이게 그 대학 교재에 있는. 근데 그 대학 교재를 들고 제가 환경보건과에서 매년 수업을 했단 말이죠. 매년 한 학기씩, 한 과목씩. 근데 못 봤어요. 왜 못 봤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나왔어요. 한 3번 나왔어요. 벌써 최근에. 근데 이론이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쉬운 이론이잖아요. 근데 문장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출제자는 디펜스, 본인을 보호할 방어막이 있어요. 왜? 야, 환경보건과에서 보는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는 그 문장 갖다 쓴 거야. 그게 뭐냐면 출제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디펜스 레퍼런스라 그래요. 요 표를 여러 번 읽어서 문장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하도록 만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발암성 물질이나 방사다는 경우는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를 설명하고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